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정병준입니다. 지난주부터 국회가 난장판을 내일부터는 자유한국당이 다시 장외투쟁에 나선다고 합니다. 그런 사이에 자유한국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오늘 밤 1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해체를 요구하는 청원도 25만 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는 왜 이렇게 사생결단을 벌여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는 걸까요? 여기까지 오게 된 각 당의 속사정, 그리고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얘기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상철입니다. 킹핀 정책연구소 오승용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국회에 싸움을 벌이게 된 각 당의 사정부터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민주당이 집권당으로 20대 국회를 운영하면서 이번처럼 강력하게 밀어붙인 사례가 없었지 않습니까?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렇죠.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당이고 또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대화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약간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첫째, 이제 작년에 12월 15일 날 자유한국당을까지 포함해서 5개 당이 모여서 선거법을 개정을 하자라고 협의를 봤는데 그 협의에 있어서 약간 뭐랄까 실질적으로는 외면해버린 것이 자유한국당이었다고 보고, 그래서 선거법이라는 것은 뭐 마냥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선진화법상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밖에 없는 시간이 다가온 건 사실이고, 더불어서 이제 다른 야당의 그 도움을 받는다면 이 공수처 설치법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그 분리라든가 조정하는 것은 이 문재인 정권, 그 민주당 정권에서 굉장히 매우 중요한 그 일이기 때문에 같이 이제 패스트트랙에 이제 태울 수밖에 없었고, 함께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어쩌면 언제부턴가 자기 힘 기르기에 들어가다 보니까 장애로 자꾸 나가려는 그런 경향이 상당히 이제 강했고, 패스트트랙이 시작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장애 정치 투쟁 트랙이란 또 하나의 트랙으로 옮겨 타면서 민주당도 자유한국당을 잡는 것은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조치였고, 이제 제가 그래도 하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야당을 좀 비판하고 싶은 것은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이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패스트 트랙까지 그냥 완전히 그냥 그 무기력화시킨 것은 야당이지만은 그 한계를 넘어섰다는 말은 제가 좀 추가로 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사실은 5년 전에 국회가 이렇게 몸싸움하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 만들었는데 5년 만에 상당히 거기에 대한 법 침해 이런 얘기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왜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노 교수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제 그 난장판 몸싸움을 본 사람들이 누구나 그걸 잘했다고 생각한 사람은 없겠죠. 그러나 이제 자유한국당 나름대로는 뭔가 노림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 첫 번째로 우선 지지층 결집을 위한 좀 과격한 몸짓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는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 그런 상황에서 뭔가 과거 이제 자유한국당이 뭔가 웰빙 야당이다, 이렇게 무기력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지층이 결집한 효과를 지금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율도 상당히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민주당과 또 정부 여당과 1대1 각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정도까지 왔다. 그래서 탄핵 국면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그런 어떤 지지층들이 결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표면적인 이유는 선거법 반대입니다. 선거법 지금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처럼 연동형 비례대표를 가면 제1당, 제2당인 민주당과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석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군소정당들, 특히 정의당을 위시한 군소정당들이 의석이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둘 다 손해긴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의당이라든지 그런 다른 정당들이 결국은 민주당과 좀 친한 정당들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런 지금 패스트트랙에서 보는 것처럼 결국 문제가 있을 때는 그쪽이 결집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 이런 생각도 분명히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노 교수님 보시기에는 자유한국당이 패스트트랙을 저지하는 데 실패했지만 그런 그 몸싸움을 벌이고 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자유한국당도 뭐 모르지 않는 것은 패스트 트랙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해서 처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처리가 보장되는 게 아니고 뭐 최장 330일 물론 이제 뭐 단축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 단축시키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인 방법은 여야가 합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어차피 합의해야 됩니다. 합의하지 않으면 내년 4월 총선까지 선거법을 바꿔서 해가지고 어렵다는 건 자유한국당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 트랙을 무슨 뭐 결사저지해야 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텐데 그와 같이 극단적으로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플러스 알파 노림수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흥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계속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오 교수님, 네.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보죠. 이번에 사실은 이 패스트트랙 문제 가지고 당내 내분이 심각해져서 어떻게 보면 가장 관심을 받았던 정당이기도 한데 이 속사정이 어떻게 돼 있을까요? 우선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말 그대로 캐스팅 보터로서 역할은 했습니다. 제3당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역할인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한 세 가지 점에서 부정적인 모습들이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지난주 여론조사 보니까 원래 낮은 지지율이었습니다만 3%포인트 정도가 더 빠졌더라고요. 아마 그 결과 영향인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로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당내 갈등, 바른미래당 내부에 존재하는 바른정당계와 안철수계 그리고 호남계를 중심으로 한 한지붕 세가족 형태의 당내 갈등이 노골적으로 좀 노출이 됐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12대 11이라는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당내 표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더 좀 황당했던 것은 12대 11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게 의원들의 소신이라기보다는 이른바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에게 오더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서 적어도 12표 안에 두세 표는 오더가 잘못 전달되어서 찬성표로 간 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한 모습들, 오합지졸의 모습들을 좀 보인 측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결과적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바른미래당은 정계 개편을 향해서 간다라는 게 모든 국민들에게 이제 인식이 된 거고요.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그러나 실질적인 최종적인 이혼의 의원으로 가기까지 지리한 당내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계 개편을 위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게 보신다. 네, 뭐 각 정당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거기 가기 전에 이번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각 그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 잠깐 먼저 짚어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 노 교수님께 좀 드릴까요? 선거법 개정안이 좀 복잡하죠. 좀 어떤 게 핵심입니까? 지금 핵심은 이제 몇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 그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연동형 비례대표. 그래서 그동안도 물론 이제 비례대표제를 정당 득표율에 이제 따라서 배분하긴 했는데 완전히 정당 득표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함께 연동시켜가지고 그것을 민심을 이제 그대로 반영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례대표를 늘려야 되는데 의원 총수는 늘릴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현재 지역구 대 비례대표가 지역구 253, 비례대표 47석인데 그걸 지역구를 225개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그런 것이고요. 세 번째가 또 이제 석패율제라는 걸 도입해가지고 지역구에서 떨어진 사람을 비례대표로 내세워서 다시 또 당선될 수 있게 한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복잡하다 그래서 한번 법안을 보니까요. 심상정 의원이 이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데 그런 말을 했다 그러죠.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처럼 왜 그런지를 알겠어요. 보니까 처음 봤는데 저도요. 그 법안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런 산식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산식이 전체가 6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중에 하나만 소개해 드릴게요. 조금만 좀 인내를 갖고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연동 배분 의석수라고 게 바로 핵심 아니겠습니까? 연동이 비례대표지니까. 연동 배분 의석수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대괄호 열고 또 소괄호 열고 소괄호 안에 국회의원 정수 빼기 의석 할당 정당이 추천하지 않은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괄호 닫고 곱하기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득표 비율 빼기 해당 정당의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인 수 전체 괄호 닫고 나누기 2 이렇게 지금 이런 산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뭐 저도 나름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네. 전체 들어가가지고는 무슨 얘기인지도 아니, 들어도 모르고요. 저도 읽어봐도 잘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인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심상정 의원이 산식은 몰라야 됩니다 하는 얘기가 그게 비판받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이 법안을 보고도 내가 찍은 표가 도대체 어떻게 계산이 되어서 의원수를 계산해 나가려는가 이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이게 참 모르겠습니다.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좋은 제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이렇게 국민들이 던진 표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법안을 이걸 꼭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또 한 가지 또 석패율제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구에서 출마하고 떨어진 사람을 그건 이미 국민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다시 비례대표에서 구제한다. 이런 것은 과거 이제 고 노회찬 의원도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이것은 그 중진들에게 전체 또 아무리 높은 데 떨어져도 문제가 없는 낙하산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비판했던 제도거든요. 이런 것까지 도입한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도 이런 내용을 가지고 좀 비판하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면서 뭔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 오히려 낫지 않았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차피 패스트트랙에 올랐다 하더라도 330일 동안 협의를 하고 또 논의를 한 거니까 그 과정에서 네네.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는 아까 민주당 얘기하시면서 선거법보다는 공수처법 이런 데도 관심이 많았을 거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공수처법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하기 전에 방금 노 교수께서 지금 선거법이 복잡하다라는 명분으로 엉터리다고 이야기한 것은 좀 명분이 약하다고 보는 게 엉터리란 말은 안 했습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시청에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나라 선거법 같이 너무나 간단한 건 없거든요. 저도 학교에서 강의하지만 뭐 호주라든가 다른 나라의 비례성이 있는 그 강의라면요 거의 수학 기하하듯이 강의를 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복잡한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한 거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선거법이 복잡하니까 뭐 연동이라 가서는 안 된다라는 명분은 좀 약하다고 보고요. 일단 공수처로 들어갈게요. 예. 사실 이제 공수처는 쭉 우리가 논의를 했을 때 국민들이 반대하지 않은 그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고위공직자를 특별하게 이 수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특히 부패 행위를 비롯해 가지고 그래서 야당들이 항시 들었던 카드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계획의 이제 중심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과 뭐 대통령 친인척은 대상에서 빠졌지만 뭐 검사라든가 판사, 경찰에서 뭐 정말 그 수사 대상이 되기 힘들었던 7,000명 정도가 이제 그 공수처법이 통과가 되면 거기서 이제 범죄 수사하고 뭐 제한적으로 기소도 하거든요. 근데 그게 만들어진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면서 야당으로서의 많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강력한 집단이 생기지 않느냐. 그런데 이 공수처라는 것은 과거에 검찰의 강력한 그 권력을 좀 분산시키는 거라고 생각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몫이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수처라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대통령이 또 하나의 강력한 권력을 가지는 기관이다라고 생각한 것은 일종의 뭐 야당의 자유한국당의 저는 그 비판 내용이라고 보고요. 내용이 들어가서 이제 7,000명의 수사를 하는데 이제 다 기소권을 다 주지 말자라는 건 합의를 봤어요. 근데 이제 권은희 아니라고 이야기도 하고 바른미래당 아니라고 이야기한 것은 기소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그 기소위원회에서 한번 거르자라는 것이 있고 또 공수처장을 이제 임명할 때 지금 이제 야당이 그동안 합의봤던 거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은 먼저 그 대통령이 뭐 추천해서 정한 다음에 결정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청문회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임명하자 뭐 이런 약간의 이제 차이가 있는 것이 있고 또 권은희 바른미래당 안이 통과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고위공직자만이 아니라 고위공직자의 무슨 그 가족 배우자까지 포함시킨 것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그동안의 이 공수처 설치법은 원래의 내용에 비해서 기소권이 좀 제한당한다는 정도에서는 뭐 좀 약간 변화가 있었지만은 전반적으로 그대로 내용이 이제 옮겨갔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것이 과연 대통령의 권력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 독재, 이 권력을 짓누르기 위해서 야당에서 주장하지 않습니까? 이건 뭐 좌파 독재로 갈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다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는 거죠. 국민들은요
방금 이야기했던 뭐 검사, 판사, 경찰 이런 사람들이 그것도 경무관급 이상들이 법의 심판대에 서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항시 국민들이 법의 심판의 대상이 됐고 가진 자와 힘 있는 자는 빠져나간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이건 민생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민권하고도 직결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법에 관한 국민들도 그렇게 반감은 없고 오히려 여론조사를 해보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걸로 나오거든요. 다만 이제 이것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남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다고 하는데 막상 따져보면은 아마 자유한국당도 토론하다 보면 공수처 이 설치법은 그렇게 크게 반대는 선거법에 비해서는 안 할 수도 있는 게 야당에서 원치 않은 사람이 처장으로 공수처장으로 가기는 힘든 구조 뭐 이렇게 좀 돼 있고 이게 이제 이 패스트 트랙에 이제 지정돼 있는 거죠. 네. 마저 또 한 개 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법이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마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 교수님. 네, 저도 선거법이나 공수처 법안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 제 질문에만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이 나눠 갖는다라는 거죠. 과거에는 검찰만 수사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경찰도 수사권을 갖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게 됩니다. 아마 이 점에서 검찰 내부에서는 좀 불만이 클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다 보니까 수사권을 나눠 갖다 보니까 검찰이 기존에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 보안 수사 시정 조치 권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경찰이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검찰에서 그런 시정 조치나 보안 요구가 오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등한 관계로 갔다라는 거죠. 세 번째 주요한 변화 중에 하나는 경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그러나 이제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인정해 주는데 증거로 인정해 주는 것이 이제 폐지가 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과 지휘권과 시정 보완 조치 요구와 증거 능력,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경찰이 그걸 나눠 갖게 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 세 가지 법에 대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계속하면 아마 오늘 토론 끝날 때까지 교수님들이 이거 하실 것 같아서 정치 얘기로 다시 좀 돌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야가 논의해서 결정한 모든 법들이 교수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수준의 차이들은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내서 합의 조정을 통해서 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심각하게 갈등을 빚었을까요? 과연 이런 법들이 이렇게까지 싸울 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우선 그 얘기하려면 아까 박성철 교수님 얘기하신 저도 이제 변론을 좀 펼쳐야 되는데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그게 핵심은 오늘 아닌 것 같으니까 예. 좀 자제는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뭐 명분은 어떻게 하든 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사실 이해관계가 많이 엇갈리는 거죠. 엇갈리고 우리가 여기서 만약 1시간 내내 뭐 그야말로 토론해가지고 뭔가 그 어떤 절충적인 내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사실은. 그것처럼 여야도 진지하게 서로 협의하고 줄 거 줍고 받고 이렇게 하면서 그야말로 정치적 협상을 하게 되면 저는 얼마든지 타협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거법도 그렇고 이제 공수처법은 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 얘기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수처법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공수처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뭔가 좀 이렇게 절충안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이렇게 뭐 극한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참 뭐 아쉽지만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적 역량, 정치권의 정치적 역량, 문제 해결 능력, 갈등 조정 능력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참 좀 천박하다. 그 역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웅변해 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특히 근본적으로 우리 특히 이제 뭐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제 황교안 대표도 마찬가지. 대표들끼리도 조차도 그야말로 상대를 적으로 여깁니다. 아예 그냥 뭐 상대를 뭐 짓밟아서 없애야 할, 척결해야 할 적으로 이렇게 여기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그런 시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반대하는 것은 정책적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선거법, 공수처법, 뭐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서로 의견이 얼마나 다를 수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 어떤 적폐 또는 뭐 정의가 아닌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니까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것들은 의견 정책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저는 너무 아쉬운 그런 면이 참 큽니다. 사실은. 네. 최근에 가장 큰 특징이
갈수록 선거가 전쟁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당히 저는 우리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 신호라고 보여지는데요. 즉 정치 권력을 누가 쥐고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재편되는 질서 변화들이 너무 현격하게 커졌다라는 거죠. 이번에 이렇게 심각하게 충돌을 일으켰던 것도 선거가 이제 점점 전쟁화되고 그 선거의 룰을 정하는 게 선거법이지 않겠습니까? 사활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패스트트랙 트랙 올린다라는 것 자체가 선거법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이제 표결 시점을 정해주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겠느냐 싶겠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선제압을 하지 않으면 게임의 룰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만큼 본인들이 유리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절박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경우에는 탄핵 이후 그리고 지난 지방선거 참패 이후에 당이 바닥까지 추락했던 그런 피해의식 경험들이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더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저는, 자유한국당에서도 저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면 두 가지 차원에서 하나는 이제 양비론입니다. 양쪽 모든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번에 국민들이 정말 실망했을 거예요. 이 민주사회라는 것이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같이 살 수 있는 곳이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서로 소통과 타협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소통과 타협이 안 한 민주사회는요, 차라리 체계적인 독재 국가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국민들은 그럴 거예요. 저런 국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국민들을 위한 민생을 위한 법을 만들어내? 믿지도 않을 겁니다. 이거 정말 국회에서 이번 이 상황만 그대로 간다면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는 민주주의가 없다. 나는 우리나라 사회가 국민들이 민주사회인 줄 알아요. 4.19 혁명했지, 뭐 5.18 광주 민주화운동, 뭐 60 항쟁, 그다음에 촛불혁명까지 보면 국민들 수준 높은데 이거 겉모습만 그러지 절차나 그러지 실질적으로 방금 이야기하는 민주의 본질적인 것이 없다. 이건 국회에서 확인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양비론만 가면요, 이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해요. 저는 자유한국당하고 유승민 대표, 전 대표 계열의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 정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특히 뭐냐면 이번에 사보임 갖고 문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학 강의 시간에 사보임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나오기 힘든 용어인데 바른미래당의 사람 뺐다 박았다 막 이랬단 말이죠. 사실 그거 가지고 의장을 뭐 병원까지 갔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자기가 뽑은 수장을 국회에서 그렇게 망가뜨려 버리면 도대체 뭘 하자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 내용이 뭐냐면 의안과 의사과는요, 정말 국회에서 뭐가 작동되는 우리 몸으로 생각하면 소화기 계통이에요. 근데 의원들이 가가지고 이 음식 쓰레기 같은 이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냥 가서 그냥 국회 의안과 정지를 마비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제가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문희상 의장님이 의장 기간이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사보임이 235개 정도 했더라고요. 그 중에 100 몇 개를 그 민주당에서 했고 109개인가 정확하게 제가 봤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했고 바른미래당이 19개를 했고, 그런데 그걸 경호권을 발동을 33년 만에 해서 의장은 정말 의장이 하지 못할 일을 했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린 것. 이런 모습은 이번에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어떤 뭐 정치적 어떤 결집력을 돈독히 해서 어떤 이번에 결국 미치지 않았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야, 국회 엉망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이 주범은 자유한국당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저도 잠깐 얘기를 하면 그분은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따져봤는데요. 그 사보임을 235번 했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도 수긍했고 원내대표도 요청했고 의장이 결재를 한 겁니다. 그건 문제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렇게 되면. 그러나 국회법 정신, 국회법 48조 6항에 있는 것은 임시회 중에 그 사보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 30일 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정세균 의장이 이렇게 했고요. 정세균 의장이 자유한국당의 그 김연아 의원이 국토교통회에 있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그걸 강제로 사보임시키려고 하니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다고 안 시켰습니다. 그거는 당사자가 반대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거 김홍신 의원 사건 이후에 국회법 48조 6항이 만들어졌는데 그 정신은
강제로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론을 그러니까 짧게만 그러니까 아니, 그거니까 아니 그게 단초를 제기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어느 쪽에 있다. 짧게 어느 제가 것이 이제 꼭 반론을 잘못된 제기하면 것들이 그래도 그 아니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토론을 네. 한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그 헌법 그 재판소에 이제 일단 그 결정을 좀 요청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네. 좀 권한쟁의 각종 심판 고소 고발도 청구했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아마도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바른미래당인가 자유한국당이 이기진 못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건 그것은 그 국회의원의 헌법 기관을 존중한다기보다도 이 원내 교섭 단체의 비율별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미래당의 원내 대표가 지휘를 하면서 당론 내지는 준당론 가지고 이끌어 가는데 엑스맨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을 수 있잖아요. 다행히 이번에는 오신환 의원하고 권은희 의원이 자기 의사를 얘기해 줬기 때문에 당내에서 아주 당혹스러운 일은 안 생겼다고 봐요. 그 면은 제가 높이 사지만 그러면 각 당에서 요 국회의장은 각 당의 원내대표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예? 의원들하고 나눈 게 아니라 1차적으로. 그러면 그 당론을 정해온 원내대표의 의사를 따라주는 것. 그것이 사보임의 관행이기도 하고 어쩌면 그것이 법에 딱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것은 관행이다라고 했을 때는 헌법재판소는요. 그 정도는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니까 알아서 사실관계 정하는 거고. 틀린 거 하나만 아니, 지적하겠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48초 6항은 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게 맞고요. 바른미래당은 당론으로 결정된 적이 없습니다. 당원 당규에 자, 3분의 2 찬성을 얻어야 당론이 된다고 제가 합니다. 준당론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잠깐 내가 일부러 그 정도 얘기는 토론에 오래 여기서 가지 하시고. 않게 한 건데 이것을 예. 자꾸 아니, 저는 난 사실관계가 이번에- 틀린 부분만 이번에 국회에서 지적을 가장 놀란 것이 그냥 시비를 걸라고 자꾸 하나를 가지고 딱 들이대고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민주주의가 망가져도 한참 망가졌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런 발언은 있을 수 있다는 박 말씀 교수님께서 드립니다. 지금 권한쟁의 심판 같다는 얘기하셨으니까 그냥 이 얘기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태 이후에 지금 고소고발이 국회의원들이 수십 명이 걸려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근데 이게 어떻게 결정이 날까요?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이분들 국회 내년에 총선 출마도 못할 텐데. 뭐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법 165, 166종을 이렇게 보면 지금 물리력을 회의 진행 방해한 사람은 이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게 돼 있고요. 네. 그리고 또 거기 그 과정에서 무슨 뭐 상해가 났다거나 그러면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굉장한 이 국회법 조항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과거에는 국회법을 어겨도 처벌할 조항이 없었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 그런 것들이 이런 물리력 그렇게 방해해도 다 그냥 나중에 가서 흐지부지 됐기 때문에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에 걸리는 거죠. 만약에 이제 과거 정치권의 관행은 뭐냐 하면 또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나서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등원하는 조건으로 사과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사과하고 또 이제 우리 잘해보자 하고 이제 악수하면서 고소벌 취하한다고 그럽니다, 대개. 근데 이 부분은 고소고발 취해도 소용이 없어요. 취하해도. 네. 왜냐하면 이거 무슨 친고죄도 아니고 뭐 반의사 불벌죄도 반의사 아니고, 불벌죄도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이 지금 수사한다며 지금 공안부에 배당해서 수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폭력적 장면이 그대로 잡혔고요. 뭐 어느 당을 무슨 뭐 증거 확실하고. 당연했습니다. 그럼 뭐 또 다 중인 환실에 뭐 다 매스컴에 이렇게 보도가 됐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사상자가 나올 겁니다. 이 법에 의해서. 그래서 네. 상처를 입은 그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법이 상당히 효과는 저는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야, 뭐 그 법 때문에 갑자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움츠려 들었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국회에서 몸싸움 할 때 보면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 보좌진들과 당직자들의 힘이 엄청나게 작용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는 이 조항이 상당히 이 행동에 제어를 하는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고 네. 우리 방금 노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법 그대로 한다면은 상당한 법 집행이 있고 불이익을 받은 사람도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결론적으로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 이제 검찰과 무슨 법원은 법 집행대로 절차를 따라야 되겠지만 이 국회라는 거 이번에 소송 건수만 해도 엄청날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 정치인들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지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피의자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소치화를 하면서 이제 뭐 의장이나 국회의 어떤 중진들께서 이런 부분을 일종의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이 물론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은 패스트 트랙은 그대로 지켜준 게 사실 맞았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걸 이제 법을 어기게 됐지만 소치하려도 안 된 상황에 있어서는 뭐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국회의장이 어떤 의미에서 좀 진전에 나서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해결해 나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고, 뭐 지금 아직까지는 지금 그 이 여진이 남아 있어 가지고 이번에는 어떤 경우도 관용이 없다고 하지만은 국회에서는 그래도 법 이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고 국민의 정서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존하는 모습, 그것은 결코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 교수님께서 지금 정치하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이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각 당의 지지율이 여론조사 보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 흔히 이제 지지층의 결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이게 좀 바람직한 현상인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선거를 선거로 가까울수록 당연한 현상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었어도 선거 가까우면서는 아마 이제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사실은 당연한 건데 이런 일이 있으면서 조기에 결집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 처음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뭐 자유한국당 그 해산 청원에 뭐 160만 명이 동의했다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 청원하는 그 여러 사람들이 뭐 그게 청와대에 청원할 일이 아니라는 걸 몰라서 여기다 청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런 어떤 지지층 결집하면서 이제 조기 선거가 이제 과열돼 버린 거죠, 사실은 이미. 그렇기 때문에 뭐 나름의 좀 아까 이제 박 교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제 결집하는 자유한국당 뭐 지지율이 어떤 뭐 최대치일 거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나 나중에 가서 아직 선거 국면에 이르게 되면 사실은 아직은 이제 그 지켜보고 있는 부동층이 좀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뭐 35%, 30%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한 20, 30%대 부동층이 결국은 나중에 어디로 가서 이제 그 결집을 하느냐, 또는 결집을 한다기보다는 나중에 어떤 그 쪽으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선거가 달라질 것이고, 선거 가까워 올수록 부동층은 줄어들면서 어떤 그 이 보수 진보 양측으로 결집하는 그런 양상은 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있고, 저는 이제 앞으로의 여론조사는 저는 여론조사를 상당히 신뢰를 하거든요. 정말 좀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일단은 여야가 세게 부딪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 얼마나 오는가를 정치인이나 정당은 지켜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제 국민청원 제도라 그래가지고 청와대에 이제 100만이 넘어서고 150만이 넘어서고, 이것은 사실 그 심상치 않은 거라고 저는 이제 현재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자유한국당에서 애써서 이것을 뭐 이 제도 자체를 없애야 한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가 이제 문제 같아요. 이제 뭐 정기 개편도 약간 저는 이제 뭐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자유한국당이고 더불어민주당도 국민들의 지지율에 따라서 어떤 당론의 방향을 바꿔가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한다고 보고, 지금의 지지율이 오르고 이런 것은 아직은 어떤 징후로 판단하는 것은 섣부르다 보고, 이 패스트 트랙이 낳은 이 결과 각 당에 끼친 영향력은 앞으로 상당히 시간이 흐르면서 그 협의 과정에 따라서 국민들이 예리하게 저는 지지하고 또 지지를 거둬들이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앞으로 또 국회를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의 지지가 변할 거다. 예, 트랙이라는 말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이번 패스트트랙 상정을 계기로 각 정당이 나아가야 될 트랙이 정해졌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유한국당이 가는 방향들은 대선 때의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한 당내 전통적인 지지층 복원을 위한 길로 가기 시작한 거고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묻어서 기대서 사실은 지금까지 정당 활동들을 해왔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자립의 길로 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아마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나타난 거일 것 같고요. 가장 큰 고민스러운 부분들은 아마 제3당일 것 같은데,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정당 지지율은 이번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뭐 3.3%대, 1%대 추락을 했습니다. 원래 민평당은 뭐 1%대니까요. 근데 제3지대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의 어떤 지지율을 데일리안이라는 여론조사, 인터넷 신문에서 조사한 걸 보면 10% 후반대까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대선 당시의 지지율과 유사한 이런 흐름들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흐름들이 끝까지 갈 것인가의 문제는 아직 1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큰 물줄기들은 이제 만들어졌다. 이번 패스트트랙을 계기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회가 이번 상황이 가기 전에도 내년 총선 생각하면서 지금 5당 체제가 그대로 내년 총선까지 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좀 많았던 게 사실인데,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아무래도 바른미래당이 이제 그 핵심의 키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바른미래당 혹은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정계 개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정계 개편을 연초에 한번 이렇게 예상을 해봤어요. 이제 패스트 트랙은 상상도 못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의안으로 올라간다든가 법안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면 민주평화당하고 바른미래당은 자기 존재 근거가 많기 때문에 정계 개편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현재까지는 연동형 비례대표, 물론 현재는 연동형 비례대표보다는 뭐 혼합형 비례대표제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좀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의 생각대로 간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각 정당의 정치인들의 속내가 드러나 버렸어요. 어쩌면 바른미래당발, 뭐 민주평화당을 포함해서 패스트트랙발 정계 개편이 저는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민들의 지지율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저는 반응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특히 바른미래당은 당이 이제 내용이 겪을 때 구심력이 강하면 그 극복을 해내요. 그런데 구심력보다 원심력이 더 강하지 않습니까? 뭐 호남 계열의 민주평화당 이쪽에서 약간의 러브콜이 오게 되고, 또 바른미래당의 뭐 저쪽은 자유한국당에서 또 이 당겨가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면은 바른미래당이 과연 얼마나 갈까라고 했을 때 이것은 뭐 바른미래당이 완전히 두 개로 따개진다는 게 아니라 어떤 정치적 어떤 사건 내지 명분이 생기면 패스트트랙 때 시작되는 그 여진으로 인해 가지고 야권발 정계 개편은 아마도 저는 상당히 일찍 올 가능성이 높다.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대통령 저는 지지율과 저는 관계되기 때문에 어쩌면 올 하반기 때 저는 이르라고 보고, 야권 내에서 어떤 이 정계 개편은 상당히 저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무관하게 오히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제3당이 유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설사된다 하더라도 저는 제3당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왜냐하면 연동형이 됐을 때 제3당이 유리하다라는 기본 전제는 분리투표거든요. 즉 지역구 후보에게 투표하는 한 표와 정당에게 투표하는 한 표가 분리될 것이라는 전제 하에서, 그러면 정당에게 투표하는 정당으로 할당받는 의석수를 늘렸을 때 그것이 제3당에게 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전제인데, 오히려 이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분리투표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오히려 줄투표가 나타나서 양당제를 더 강화시킬 거라는 겁니다. 이게 제3지대 정당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죠. 즉 선거제도 공학에 대해서 제대로 분석을 안 하고 너무 나이브하게 소망주의적 사고로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접근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정계 개편은 저는 뭐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이미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합의에 이른 상태고요. 정치인들은 사실은 기업인들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본인에게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과 같이 3, 4당 체제로 있을 경우에는 경쟁 자체가 안 되는 거고, 일단 합해놓으면 최소한 경쟁할 수 있는 뭐 20, 30%대는 나올 수 있을 테니까 경쟁하는 체제로 가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1년의 기간 동안 어떤 정권 심판론이 확산이 되면 그 다음 단계를 또 고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보고, 그게 어떤 모양새로 갈 것인가가 이제 관건인데, 크게 보면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바른정당계와 그리고 안철수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안철수계의 연합 전선이 한 축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손학규 현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호남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흐름, 이른바 제3지대론이 또 하나 한 축을 형성할 건데, 서로 마음은 이미 떠난 상태인데요. 완전한 별거를 하기 위한 시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상황입니다. 당의 주도권을 누가 지느냐, 법적으로 당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혜택, 또 각각의 자유한국당과 혹은 민주당과의 어떤 통합 과정에서 주도권, 지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은 아마 지리하게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저도 정계 개편은 뭐 불가피하는 거라고 봅니다. 연동형이 되건 안 되건 간에 연초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총선에 가까울수록 이제 원심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국 정치인들에게서는 뭐 명분도 좋고 뭐도 좋지만 결국 본인이 당선되는 게 뭐가 유리하냐가 제일 중요하니까 뭐 그런 쪽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고 이합집산일 수밖에 없다. 네, 얘기한 대로 결국 이제 그
정계 개편 어디서 촉발되느냐,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쪼개지느냐가 이제 촉발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고요. 아까 꼭 드리고 싶은 말, 굉장히 공감하는 것 중에 여러 번 제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오직 지금 정의당이 지금 유리하다고 생각해 추진하는 겁니다. 정의당을 위한 정의 제도지, 다른 정당은 절대 수혜자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좀 착각을 하는데요. 많은 매스컴에서 지난 총선에서 얻었던 정의당 득표율을 그대로 대입하면 무슨 다음 총선에서 15석이 되느니 20석이 되느니 얘기하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얘기하는 게, 만약에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고 비례대표가 굉장히 늘어난다, 그리고 정당 투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 다른 선택합니다. 지금 보통 이제 지역구 선거는 1번, 2번 아니면 찍죠, 다. 그리고 정당 투표를 왜 하느냐, 어떤 당에 찍으냐 하면 꼭 그 정당이 좋아서가 아니고, 1번은 내가 지역구에서는 1번이나 2번 찍었으니까 그래도 뭐 정의당 이렇게 이름도 들어보고 또 스타 정치인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찍어주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꼭 그 정당이 좋아서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잠깐만요, 비례대표가 대폭 늘어나고 내 이 정당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면 절대 다르게 선택합니다. 똑같이 선택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정치에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똑같이 얘기하니까 마치 정답같이 보여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답이 왜냐하면 지금 이 군소정당 제3의 정당으로 좋게 표현을 하자면, 왜 비례성을 강화시키려고 하냐면, 가장 중요한 건 소선거구제에서 1대1로 붙었을 때 당선된 가능성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정의당 같은 경우 특혜를 받다 하지만 다른 정당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한두 석 정도, 민주평화당도 호남 정도에서 생각을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각 당마다 당세는 있어요. 그러면 지금도 정당 투표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정당 비례해서 의석을 얻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의석수가 제법 됐지 않습니까? 그러나 연동형을 하면 더 늘어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소선거구 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역시 강해요. 특히 수도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석을 정당 지지를 받는 것을 의석수에 반영한다면, 아무래도 누가 뭐라 그래도 정의당과 혹은 나머지 제3의 당한테 자기 기반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굳이 그 사람 유리한 걸 계산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 그 지금 언론들이라든가 그 3당들이 바보라는 소리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이야기는 좀 다른 의견을 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말씀드리는데, 그걸 선거제도라는 것은 두 가지 효과인데요. 선거제도의 기계적 효과,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 제도 공학상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선거제도 심리적 효과,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사실은 선거제도가 이렇게 자, 이제 운영됐을 때 아마 결과들이 그런 나오는 얘기들이 거죠. 내년 총선을 통해서 국민들이 선택을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민주당 입장은 내년 총선을 놔두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까요? 제3지대에 만약에 정당이 생긴다, 그냥 그렇게 한 4개 정도의 정의당까지 이렇게 갈까요?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좀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결국 대통령 지지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올해 말까지 이제 또 특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작용을 하면서 결국 내년 총선까지 그런 것들이 좀 뭔가 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어떤 다른 정당이나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평화당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람들이 이제 민주당에 입당하고 싶거나 이제 그쪽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굳이 그런 사람들을 또 끌어들여 가지고 합당을 한다거나 뭔가 또 영입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그렇게 세를 불리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초미의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폭 세대 교체, 물갈이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서 그걸로 국민의 지지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할 것이지, 과거처럼 뭔가 이렇게 선거를 앞두고서 합종 연행을 통해서 세력을 좀 키운다든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생각은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바른미래당 봤을 거 아닙니까? 역시 당이랑 이 당대당 통합이 얼마나 불안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만이 아니라 민주당은 당대당 통합 같은 것은 생각할 이유가 없고요.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슨 총선 그럼 중간 심판, 그래서 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심판받는 불리한 선거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또 그럴 수는 있지만, 저는 그 보궐선거가 틀리 내년 총선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준비를 잘하면 그 다음에 정권 재창출에 가장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 말고 지금 다른 야당이 사정이 그렇게 좋지도 않거든요. 자유한국당이 뭐 30% 지지도를 올렸다지만은 과연 황교안 대표 체제로 그 안에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태극기와 손을 잡은 태극기 부대와 태극기는 좋은 거죠. 태극기 부대와 손을 잡은 그 지도력이 총선에서 과연 제대로 국민적 지지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은 민주당한테는 어떤 이 비전과 욕심이 생기느냐? 심판 받는 것 외에도 뭐 경제 문제로 심판을 저는 잘 해내지 못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집권당으로서 비전을 보여주는 것.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에 몇 면이 그동안에 해왔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국민들이 필요한 사람을 영입한다든가 그런 집권당으로서의 새롭게 신제품을 내놓는다라는 각오로 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번 총선이 결코 불리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뭐 이 정치적인 어떤 그 뭐 지도자끼리 만나가지고 뭐 당대당 통합한다든가 그런 모습은 안 보일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극히 원론적인 이야기고 저는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근데 좀 귀납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88년 이후에 치러졌던 모든 선거에서 대통령 임기가 반환점을 돈 이후에 치러진 모든 선거는 정권 심판론 프레임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내년 총선은 3년차 이후에 치러지기 때문에 아마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이미 자한당은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민주당은 그것과 싸워야 될 겁니다. 또 한 가지 아주 재미있는 사실들이 있는데요. 민주당이 3당 체제로 싸웠을 때, 즉 지금 현재 정당으로 비유를 하자면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3당이 이 경쟁하는 구도였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일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주 독특한 사실인데요. 근데 민주당이 통합을 해서 1대1 구조를 만들었을 때 민주당이 다 졌습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과 좀 반하는 결과라는 거죠. 이런 과거의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라고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전례들을 민주당도 좀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총선이 1년 남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1년은 어마어마하게 긴 기간이고요. 그렇죠. 세월이. 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자면 좀 해야지만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한 국무위원장이 뭐 우리나라 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총선 전에 올 수도 있고, 뭐 그러면서 또 저 엄청난 또 경천 동치할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 별별 상상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 한 몇 개월 후에 돌아보면 또 완전히 구도가 바뀔 수 있는 그래서 또 새로운 토론을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여론조사만 정기적으로 할 게 아니라 이 토론을 2,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업데이트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 정치판을 좀 지켜보고 있는데 내년 총선까지 뭐 어떤 데 포인트를 둬야 할까요? 어떤 선택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번에 보니까 정치의 주체가 정당과 국회의원 아닙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분들의 한계를 국민들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유권자들이 선거 때만 자기 주권을 순간적으로 해가지고 결국에는 지나고 나니까 이 후회를 하지 않을 저는 그 유권자의 힘을 좀 발휘를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려면은 뭐 유권자라는 것이 선거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각 당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 이 더불어민주당은 분명히 그렇게 나갈 거라고 보는데 다른 정당도 그럴 가능성은 높습니다만은 뭐 공천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여론조사라든가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많이 물어보고 또 특히 이번 선거제도가 꼭 연동형으로 가지 않더라도 어쨌든 정당 투표의 비율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정당에 대한 이 평가, 또 참여 이런 것을 굉장히 높여가가지고 그 흐름 속에서 내년 총선에서 뭐 내년에는 문재인 정권을 쳐다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 못 쳐다보고 이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정당 중에서 어떤 후보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투표 양식이 대체로 우리가 말하는 선진국가의 유권자들의 그 모습들이거든요. 투표 행태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달리 상품을 기다렸다 할 거 아니라 누가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걸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당원으로 가입해가지고 요즘 당원 가입 쉽지 않습니까? 꼭 요새 집회 안 나가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인 보다 더 적극적인 이 국민들의 어떤 유권자들의 그 참여 이게 저는 굉장히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만 얘기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한국 정당 선거 총선은 3당이 지배해온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하면 무슨 과장을 그렇게 심하게 하느냐 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40대 이상의 유권자들은 늘상 선거에서 본인이 찍었던 일정한 패턴들이 있는데 그 패턴대로 계속 찍어왔던 거죠. 그 변화를 만들었던 것은 20대에서 30대 유권자, 이른바 스윙보터라고 하는 유권자층인데요.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40대가 영향을 받아서 3당이 뭔가를 세를 키우면 판이 좀 바뀌었던 거고 세를 키우지 못하면 예전에 했던 그 패턴대로 또 갔던 거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그리고 국민들이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것도 아마 3당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전열을 정비해 나가는가가 가장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제3의 정당 말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제3의 정당.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혹은 실패할 수도 있고. 네. 실패하면 의외로 선거 결과는 싱겁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하여간 함께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회가 서로 물리적으로 싸우지 말자고 국회 선진화법까지 만들고 난 뒤에도 또 몸싸움을 벌여서 국민들의 실망이 크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께서 이 당 저 당 다 나쁘다고 하는 양비론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중에서도 조금이라도 덜 나쁜 당, 조금이라도 덜 나쁜 정치인 찾으셔서 선택해 주셔야 정치가 발전합니다. 결국 정치를 바꾸는 궁극의 힘은 국민들의 관심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사토론 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